일단 소개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브레인 리더 한의원의 설재현 원장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아무튼 요즘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예전에는 ADHD로 진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스퍼거 증후군이었다더라. 뭐 우울증인 줄 알았더니 아스퍼거 증후군이었다더라. 전혀 문제가 없이 소심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이었더라.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진단이 이게 스펙트럼이다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이다 보니까 진단이 너무 이렇게 다양하고 증상도 뭐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발달 수준이 다 다르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우리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 아스퍼거 증후군을 아셨을까?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이제 알려진 거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이제 뭐 100년에서 뭐 왔다 갔다인데 이런 어떤 아스퍼거 증후군의 진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럼 아스퍼거 증후군이 없었겠느냐?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기는 있었을 텐데 다만 좀 지금보다는 좀 적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의보감에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해 놓지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약이 없느냐? 우리 유명한 사상의학의 이재만 선생님께서 역시 체질을 분류했는데 그럼 아스퍼거 증후군은 어느 체질이냐? 사실은 참 딱히 이게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은 동의보감이 없으니까 접근이 안 되는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의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게 뭐가 대화가 되는데 저희가 진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뇌파훈련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운동치료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이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이제 그쪽 치료를 주로 하고 한약 치료는 보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3, 4년 전부터는 이제 한약 치료가 주고 그런 훈련이 보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한약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한의학적인 어떤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시고 저희도 답답하고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무튼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참 이 일을 치료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아이들 치료약 찾는 것도 어려운데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뭐 중간 치료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뭐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치료하면서 너무 막막하고 이거 완전히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느낌으로 매일 살거든요. 그냥 매일 넘어지고 엎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넘어지고 엎어졌다가 올라가고 매일매일 그냥 그런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한의학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저희 세미나를 계속 했었는데 한의학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첫 번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정의에 대해서 짧게 하고 그리고 원인 그리고 이제 두뇌 경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한의학적인 원인과 치료와 치료 사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한의대를 나왔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한의대를 몰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루틴하게 의대 가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일하고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자라고 고3 때 그냥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고3 때 강박증이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강박증이 딱 오는 순간부터 공부가 안 되는데 책을 봐도 머릿속에 책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간의 강박증을 알았죠. 이제 그래서 이게 안 낫는구나. 강박증이 낫는 게 아니구나. 강박증을 나으려고 막 애를 쓰니까 더 증상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편하게 했더니 마음 편해져도 강박이 낫질 않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면 더 빠지는 거고 나으려고 하면 낫지도 않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세월을 10년을 겪었는데 이 강박증이 이런 거구나. 이게 안 낫는 거구나. 그때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봤었어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이게 왜 안 갔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극복을 해보려고 막 애를 썼었죠. 뭐 심리학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고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가 안 되니까 군대도 그냥 갔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책이 암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한 학기를
간신히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죠. 뭐 더 이상은 뭐 학교에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나는 공부할 수도 없다. 물론 재수할 때도 뭐 거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하게도 수능을 봤는데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대 간신히 한의대를 들어갔죠. 한의대 들어갔는데 공부가 할 수가 없으니까 10년간 이제 굉장히 이제 암담했죠. 암담해서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수학을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반에서 제일 잘했는데 그 수학 과외하고 뭐 이렇게 건강식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국가고시를 보기 2달 전에 이제 국가고시를 보통 6개월 전부터 다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1년을 다시 재수를 해야 됩니다. 한의사가 되려면. 그래서 그러면 학비도 내야 되고 또 1년 다시 해. 남들은 다 한의사 돼 있는데 나는 이제 한의사 재수생이 돼 버리니까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해본 적이 대학교 내내 공부를 안 했는데 국가고시 보기 이제 6개월 전에 공부를 했는데 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전에도 안 되고 5개월 전, 4개월 전, 3개월 전 계속 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나 한 번 다 봤어, 나 2번 봤어, 나 3번째 봐,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야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너는 벌써 몇 번씩 봤구나.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그래서 이제 2달 전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나는 더 이상은 이제 떨어졌다. 그때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마사지 해주고 막 혈자리 마사지 해주고 막 병간호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부도 못하지. 아내 병간호 해야지. 뭐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경제 활동도 해야지. 그러니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 나는 거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졸업하고 재수를 할 때 내가 한의사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닭갈비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지점 하나만 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닭갈비집을 차렸습니다. 국가고시 2달 전에. 그래서 남들한테 말도 못했죠. 얘가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닭갈비집을 차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해에 시험을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고 닭갈비집을 차린 건데 그래서 이제 닭갈비집 차리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한 국가고시 보기 한 달 전쯤 돼서 어느 순간 강박증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꾀병도 아니고 10년 동안 안 나왔었는데 강박증이 나와가지고 한 달간을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때 강박증 안 나왔으면 아마 재수 삼수 계속 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재수 없이 한의사가 된 것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문제가 이 10년을 강박증을 앓다 보니까 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저야 이렇게 극복을 했지만 10년 안에 나았지만 이게 안 나으면 평생 가는 건데 이 강박증이라는 게 왜 걸렸을까 고민했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그냥 관련된 교육은 다 닥치는 대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학습하는데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학습 치료 관련돼서도 교육 받고 뭐 임상 심리나 심리 치료, 상담 치료, 뭐 마사지, 최면 뭐 한의학뿐만 아니라 뭐 전골요법, 누르피드백 뭐 닥치는 대로 다 배웠죠. 왜냐면 이제 일단은 이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디서 치료되는 방법인지를 찾으려고 해도 딱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막하기만 하고 답도 없고 참 어렵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관련 대학원도 가고 이제 지금 박사는 이제 경희대를 가는데 하여튼 너무나도 이렇게 막막한 어떤 그런 치료를 찾으려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때 시작을 했었죠. 그때 저희가 한 10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든 이거 답을 얻겠다 생각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도 다 하고 서울대병원보다 더 좋은 어떤 이쪽 치료에 대한 장비를 다 투자했습니다. 그냥 다 투자하고 외국에 있는 장비도 다 들어오고 더 좋은 장비 있으면 더 들어오고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낫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유 뭐 제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지인들 대출까지 다 받아가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큰 빚부자가 됐죠. 빚부자가. 예, 이거 치료를 시작하느라 빚부자가 됐습니다. 한의사로서 얻을 수 없는 채무를 갖는 삶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얽혔죠. 얽히다 보니까 이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간에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 1000번은 있었을 텐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아마 빚부자가 안 됐으면 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좀 가벼운 환자, 좀 쉬운 환자 보면서 틱이나 학습장애 정도까지는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부터는 어려워집니다. 발달장애, 자폐스 굉장히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이거 뭐 부모님들도 힘들지만 이 치료 기간은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 거의 뭐 동일하죠. 매일매일의 삶이
거의 감옥입니다.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떤 말만 딱 들으면 다 알아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학 공부를 학교 다닐 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의학을 안 하고 이제 다른 공부를 해서 치료를 한 건데, 감사하게도 3, 4년부터 이제 한의학 공부를 이제 제대로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한약 약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안 먹히네요 이게. 이 좀 이상하네. 배터리 바꿨는데도. 됐네요. 첫 번째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의 정의는 뭐 이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DSM-5라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진단 기준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통합이 됐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사실은 익숙합니다. DSM-4가 아직은 익숙하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이 많이 익숙하고, 뉴스나 이런 데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나오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보다도 좀 경증 자폐 스펙트럼, 아스퍼거 증후군을 아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 자폐 스펙트럼의 가장 말미에 있죠. 아스퍼거 증후군은 아예 중증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포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아예 그냥 한 10살, 15살 넘어가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어떤 케어 정도로 가고 치료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는 다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이제 인지 기능이 정상이고 학습도 잘 되고 또 어느 정도 뭐 대학도 명문대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좋아지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이 안 좋아져서 부모 입장에서도 포기가 안 되고요. 치료 기관에서도 치료를 해보면 조금만 좋아지면 눈에 보여요, 사실은. 근데 중증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좋아져도 뭐 가야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00m 올라가 봐야 뭐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은 한 1000m이기 때문에 100m 올라가면 10분의 1은 올라갔구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증 자폐증은 1km 올라가야 되는데 100m 올라가면 100분의 1 올라간 거라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죠. 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은 조금만 올라가도 이거 아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꽤 많고요. 치료를 했을 때 만족도가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대부분 언어성 지능이 이제 양호한데 동작성 지능이 조금 떨어지죠. 또 추론이라든지 패턴 인지라든지 어떤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단어의 뜻이나 이해력은 양호하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호작용에서의 어떤 실패 경험들이 쌓여서 사춘기 이후부터는 이제 제 2차, 3차 문제들이 생깁니다. 좀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들은 이제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이 있고요. 다만 이제 중증으로 가면 갈수록 감각적인 문제가 많아지고요. 경증으로 가면 갈수록 감각적인 문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중증이면은 이제 감각적인, 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다든지, 눈이 예민하다든지, 막 소리가 예민하다든지, 맛이 예민하다든지, 냄새가 이런 그냥 어떤 정서적인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감각 신경 자체가 이미 너무 예민하고 과민하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어떤 언밸런스한 상태가 시작이 되는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중증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아주 극소하고 적은데 한 가지에 좀 꽂혀 있는 이런 경우들은 좀 경증으로 가는 패턴을 좀 보입니다. 즉 사고의 문제가 좀 이렇게 가면은 좀 경증이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많이 가고, 감각의 문제가 많으면 오히려 자폐증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자폐증 아이들 감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듣고 보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 자체가 잘 안 돼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린 지적 수준에서 계속 발달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거는 되는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이다 보면은 이제 확장이 안 되는 거죠.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크는데 거기서 더 확장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 많고요. 또 아스퍼거 증후군 중에 감각적인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남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구강 자극을 뭐 이렇게 빨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라 감각적인 패턴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어떤 자기 생각이 꽂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만진다든지 어떤 좀 의식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패턴들을 보입니다. 아니면 그런 건 없는데 진짜로 사회성이 좀 떨어져서 나이는 20대인데 한 초등학교 수준의 사회성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떤 발달이 안 된 어떤 그런 경우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이제 보입니다.
원인은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이 하페 스펙트럼의 원인 자체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고 CT나 MRI를 이렇게 어머님들이 너무 답답해하시면 이제 찍어보시죠. 찍어보시지만 뭐 딱히 이제 나와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뭐 MRI 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이 막막한 거죠. 사실은 부모로서도 뭐 도와주고 싶지만 딱히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딘가에 어떤 경색이 있건 출혈이 있으면 뭐 막든지 뚫든지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원인도 모르고 이게 증상은 있고 생활은 불편한데 답답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발달 장애인데 신경학적인 발달 장애거든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근데 언어성 기능은 양호한데 약간의 사회적인 부분의 발달이 지연이 된 거죠. 이제 또는 강박이 있거나 그래서 발달 장애가 생긴 겁니다. 이 두뇌 경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이번 시간에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이 아주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네이버에 경혈 치면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경락들이 이렇게 막 머리까지 이렇게 머리 주변으로 막 이렇게 흐릅니다. 이런 경혈들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손에서부터 머리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 이게 길거리에 보면 이게 그 경락 마사지, 태국 마사지 이제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락들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경혈자리들을 좀 자극을 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세게 막 하죠.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그 지점들을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이런 어떤 경혈자리들이 연결된 자리를 경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락이 뇌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전두엽으로도 가고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쪽으로 다 경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락이 흐르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노란색 이마 쪽이 보이시죠? 이마 쪽은 한의학에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장. 위의 경락이 이마로 갑니다. 즉 이 전두엽하고 위장하고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강박증은 상당히 전두엽하고 관련이 깊거든요. 즉 강박이라고 하는 건 사고가 꽂힌 겁니다. 그 꽂힌 거에서 못 나오는 거죠. 저도 이제 10년간 강박증에 약간 걸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에서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오고 싶은 노력을 하지만 안 나와져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의지랑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틱도 있었는데 그 틱 증상도 나오고 싶은데 안 나와져요. 그것이 이제 왜 안 나와질까? 이제 왜 안 나와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여유나 어떤 마음의 안정만으로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 역치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게 이 강박증을 치료할 때 이 위의 경락에 전두엽에 열이 많이 차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파 검사 해보면요, 전두엽이 막 흥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전두엽이 흥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즉 얘가 릴렉스가 안 되는 거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흥분 상태에 계속 꽂혀 있는 겁니다. 그 꽂혀 있는 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열이 꺼져야 되거든요. 보통 1차적으로 위에 열을 꺼주는 침이나 약을 써요. 그렇게 되면 이 전두엽의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녹색이랑 또 겹쳐버립니다. 이 녹색은 한의학에서는 담경이라고 그래요. 쓸개 경락이 뇌로 올라오는데 이 전두엽을 또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박이 이 쓸개 열로 간열로 올라오는 경우는 우리 간 때문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쓸개 간 쓸개 이런 쪽에서 열이 올라와서 강박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겹쳐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기 가운데 보면 이게 방광의 경락인데 이것이 이 아래쪽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여기 검정색, 회색 보이죠? 이쪽으로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방광의 한의학적으로 방광의 경락이 또 강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의학적으로는 이 흐르는 경락이 여러 개가 그 전두엽에 흐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무엇이 원인이 됐는지를 이제 찾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앞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친구 중에 좀 증상이 좀 심하면 소리 예민한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소리 특히 거부하고 뭐 이상한 소리, 큰 소리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이쪽 경락의 문제를 치료해 주죠. 그다음에 뒤로 봤을 때 이 뒤쪽 뇌는 어느 경락이냐? 간이라든지 방광, 귀는 3초 경락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락들이 이 뒤통수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 경락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치료해 주는 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옆쪽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청각과민에 대해서 이제 예민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청각과민. 귀는 요 보라색이
이게 3초라는 경락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어렵고요. 예. 한의사도 어렵습니다. 이 3초라는 경락. 뭐 당연히 다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이 분홍색이 심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심보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아, 심보가 너는 안 좋다. 이제 그 심포 경락도 이제 귀로 가고요. 또 이게 노란색이 귀 쪽으로 살짝 가거든요. 그러다 위도 가고 쓸개도 가고 여러 가지 경락이 귀에 가기 때문에 청각에 감인할 때 원인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찾아줘야 되는 거고 눈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심플한데 귀는 더 많이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강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구강 자극 이렇게 빨아요. 특히 이제 고학년이 되면 덜한데 저학년 때 많이 구강 자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강 자극이 이게 치료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작년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하루 종일 핥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핥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책상이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침으로.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강 자극이 이제 이런 어떤 위장이라든지 심포 같은 데서 열이 올라와가지고 그 열을 빼기 위한 어떤 뇌 자구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감각적인 문제가 없으면 이제 강박이 해결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산을 못 넘어가면은 이제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뭐 동의보감이 없습니다. 예, 이거 동의보감이 안 나왔어요. 이건 뭐 경희대 뭐 하버드대 없어요. 자료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개발한 거고 저희가 연구하고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면서 저희가 찾은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심리학 박사님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른 주변의 한의사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 한 거고 저희가 임상을 하면서 배우고 터득하고 깨닫는 거를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만큼 이쪽 질환을 전문을 하는 기관도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왜 이런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걸 모르면은 이제 접근 자체가 안 되거든요. 한의학적인 원인을 설명하기 앞서서 변증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변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모르면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아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허리가 아픈데 어느 날 이제 그 계피를 먹었더니 허리가 깔끔하게 나아진 거예요. 계피 먹고. 그래서 야, 계피가 허리에 좋은가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허리 아픈데 계피 먹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나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연찮게 살구를 먹다가 시도 한번 먹어볼까 시도 먹었는데 허리가 나은 거예요. 살구씨 먹고 나았어요. 얘는 커피 안 먹고 나왔는데 얘는 살구씨 먹고 나았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두 개 설명해 줬는데 먹었는데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초나 먹으면 감초를 먹고 나은 거예요. 허리가 이게. 그럼 허리 아플 때 무슨 약을 줘야 되는 겁니까? 다 섞어서 줘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어떤 약초를 통해서 나았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맞는 걸 썼기 때문에 맞는 거지. 그냥 이게 뭐 허리에 좋아서 낫고 이거는 한의학적인 원리랑은 좀 다릅니다. 한의학은 그 원인을 찾거든요. 즉 변증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적인 원인 찾는 걸 변증이라고 하는데 아까 첫 번째 계피 먹고 허리 나은 경우는 허리가 차가워서 요통이 생긴 겁니다. 차가우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막 만져봐도 차겠죠. 예. 그러니까 따뜻한 계피를 먹고 나니까 이제는 허리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근육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허리가 나은 거죠. 즉 그런 경우는 한의학에서 한요통이라고 합니다. 즉 차가운 것이 원인이 된 요통이다. 이렇게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통 그냥 처방 나와 있지 않아요. 한요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구씨 먹고 허리가 나았어요. 살구씨 최고야. 하지만 다 안 낫는다고요. 그게 그 사람이 나은 이유는 어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피, 허리에 죽은 피. 그러니까 생리혈이 잘 나가면 상관없는데 생리가 좀 잘 안 나거나 탁한 피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어혈들이 몸에 돌아요. 그것이 이제 허리에 붙게 되면은 이제 허리 요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살구씨는 그 어혈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혈로 생긴 요통이기 때문에 어혈 요통이라 그래서 살구씨가 그걸 치료해 주는 겁니다. 살구씨가 다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감초 먹고 나은 사람은 이제 뭐냐? 감초는 몸에 전해질을 넣어줘서 마음을 안정을 시켜줘요.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근육이 딱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뻣뻣하게 굳어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원인에 따라 쓰는 약들이 다른 겁니다. 요통에는 그냥 한약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어디서 요통이 왔느냐 그 원인에 대한 약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을 변증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기의 우울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기가 우울체, 기는 들어봤죠. 그냥 뭐 기가 순환이 잘 되지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뭔가 우울체가 딱 돼버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막막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우울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화병이라고 하죠. 여기 가슴 인데 가운데 눌러보면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프다 그러면 이제 기울이 있는 겁니다. 여기 딱 정 가운데 뼈를 눌러봤을 때 아프다. 그러면 이제 기에 울체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풀어줬을 때 사회성이 호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의 어떤 순환이 기의 순환이 울체가 된 거죠. 두 번째로는 뇌에 독소가 이제 껴 있습니다. 노폐물들이 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검사상으로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담음이라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10개 중에 8, 9개는 담병이다라고 우리 동의보감의 이재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이하면 담병이다라고 합니다. 병이 특이하다. 아스퍼거 증은 특이하죠. 네. 그래서 담병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즉 독소가 있다 보니까 뇌의 부위의 어떤 독소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순환이 서로 원만하지 않고 엉뚱하게 가게 되는 걸로 봐서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독소의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독소를 빼주는 약들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써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뇌 혈류나 영양이 부족한 원인 이런 거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음허나 혈허라고 합니다. 즉 물이 부족하거나 피가 부족하거나 이것이 뇌에 가긴 가는데 좀 덜 가니까 영향을 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피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수업을 듣죠. 그런데 눈에 피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 눈이 뻑뻑해지고 간지러워지고 쳐다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혈액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죠. 즉 피나 물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눈 주변에. 뇌에 피나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뇌가 뻑뻑하고 뇌가 생각을 못하고 뇌가 사회성을 못하는 겁니다. 즉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양이. 쓸 수 있을 만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양기가 허하다고 이제 내가 한 50이 되면서부터 양기가 허해. 남자분들 잘 아시죠? 양기가 허해. 양기가 떨어졌어.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파워 자체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파워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팔의 파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팔을 제대로 힘있게 못 쓰죠. 활동도 적게 하고 충분한 팔로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한 절반밖에 못 쓸 수 있는데 뇌도 파워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역할을 절반밖에 못 쓰는 겁니다. 즉 사회적인 발달이나 집중력이라든지 전 재반 발달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에 따라서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2개가 섞인 경우가 있고 3개가 섞인 경우가 있고 4개가 섞인 경우가 있고 여기 없는 몇 가지 더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변증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딱 심플한 변증이 이렇게 쉽지가 가벼운 질환은 쉽거든요. 뭐 위장 장애라든지 이런 요통 이런 것들은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한 요통 따뜻하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혈 요통 어혈 빼주면 나아요. 이게 심플한데 아스퍼거 증후군 어혈 빼주면 낫느냐? 그것만으로 잘 안 됩니다. 독소만 빼주면 낫느냐? 그것만으로 다 안 돼요. 복합적인 어떤 변증이 필요하고 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보니까 치료의 난이도가 어렵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 기울, 담음, 음혈허, 양허 요 4가지에 대한 그 원인이 나오면 약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침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증상에 맞게끔.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울 이 특징 패턴들이 있거든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중에 또는 이제 성인들 중에 소심하고 우울하고 잘 참다가 확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냥 부모로서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달래주는 것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시한폭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기울은 폭발하지 않고 그냥 아예 확 다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울과 같은 경우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별로 없으면 이제 기울 패턴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음 패턴의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멍할 때가 많습니다.
이 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독소, 예를 들어 가래 같은 코 가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기 뇌에 차 있으면 영향이 들어가겠죠. 피가 있어야 될 자리 가래가 있으면 당연히 그 가래가 영향을 공급 못하지 않겠습니까? 멍하겠죠.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엉뚱한 반응이 전혀 이제 상관없는 반응들이 나와요. 그리고 좀 집착하는 행동, 반복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담음하고 이제 독소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음혈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뭔가 확장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확장이 안 돼요 이게. 다른 문제들은 많이 소거가 됐어요. 확장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영양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한의학적인 음이나 혈에 영양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발달에 어떤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가 어린애 같고 나이가 들어도 한참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뇌에 힘이 없다 보니까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멀리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요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요거밖에 나밖에 여기까지 생각해줘야 되는데 뇌가 힘이 없으니까 사고의 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어 패턴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몇 가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는 이 아이는 이제 6세 때 온 아이고요. 그 전에 이제 자폐증이었고 4세부터인가 치료를 시작했을 겁니다. 저희한테 오기 2년 전부터 뭐 운동 치료, 놀이 치료, 뭐 기타 뭐 감각 통합 치료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냥. 그래서 한 2년 정도 치료 받고 아이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강박적인 행동이 있어서 그 상호 작용도 안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만 보고 일반적인 어떤 화용적인 언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원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한약 치료를 했었었는데 1년 정도 이게 좀 잘못됐네요. 네.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언어나 인지가 좀 정상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은 꾸준하게 큰 어려움 없이 쭉 올라가는 아이가 있고요. 막 기복이 심한 아이가 있고 변화가 좀 미진한 아이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꾸준하게 좋아졌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1년이 됐을 때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유치원의 상호작용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 좀 보내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내보시죠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유치원에 가서 2주 만에 쫓겨나왔습니다.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아주 또 발달 그런 기관에만 있다가 사회성이 많이 부족했는데 거기서는 탑 클래스죠. 발달 치료 기관에서는 아주 유망주고 다들 부러워요. 그 아이를 최 상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가는 거다 하고 이제 여기서는 엘리트거든요. 이쪽 발달학교에서는요. 근데 이제 유치원 갔더니 빠꾸 먹어서 다시 왔습니다. 다시 또 발달학교 다시 갔어요. 그래서 또 3개월 또 열심히 또 발달 치료하고 저희 한의원에서 약 먹고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아진 다음에 유치원을 갔는데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유치원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7세 초기에 유치원에 가서 5세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2살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아예 유치원은 꿈도 못 꿨던 아이인데 유치원도 갈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상호작용이 조금씩 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여름쯤 되니까 이제 또래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린다는 겁니다.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는 또래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됐고 연말쯤 되니까 이제 대장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연초에만 해도 거의 2살 어린애랑 놀다가 연말에는 이제 또래 아이들 중에서 이제 대장 노릇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애들 갖고 놀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가기 직전에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만 좀 치료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고 지금 학교 생활 잘 하고 있고 네 너무 잘 지내고 있는 치료가 잘 완결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사전에는 뇌파 검사를 보면 이렇게 전두엽이 이렇게 빨간 게 많거든요. 이게 멍한 뇌파가 전두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멍하다 보니까 어떤 상대방을 관심을 갖거나 집중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어딘가에 꽂혀 있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뇌 혈류 순환이 많이 개선이 되면은 사전 사후에 뇌파 검사상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뇌파 검사를 아이는 좋아졌는데 뇌파 검사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뇌파가 잘 안 바뀝니다. 즉 뇌파에 이상이 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안 바뀌기 때문에 좋아져도 조금밖에 안 바뀌거든요. 굉장히 많이 좋아져야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후기 써주셨는데 친구들하고 무리 없이 좋아지고 발표도 좋아하고 책의 내용을 예전에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도 하고 기억도 잘한다고 이제 보통 아이들하고 차이를 못 느끼겠다 해가지고 치료가 종결돼서 이제
그쪽 발달학교에서는 다 부러워하죠. 다 이제 부러워하죠. 아, 이런 사례가 이제 있는 것들을. 두 번째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이 아이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이인데요. 저희도 아스퍼거 증후를 몰랐던 시기에 왔었던 아이고 처음에는 이 아이를 그냥 주의력 장애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상호작용이.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 때 뭐 지시를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얘는 특수반 가야 될 것 같다. 일반 클래스에서는 적응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머님이 바로 학기 초에 저희 클리닉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었고요. 그래서 치료를 했었죠. 그리고 눈 마주침이 잘 안 되고 소통이 뭐 전혀 혼자 엉뚱한 자기 얘기만 하니까요. 밥 먹었니? 그러면 학교 갔다 왔어요. 뭐 이러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됐죠. 그리고 몸도 뻣뻣하고 줄넘기도 잘 안 되고. 그때 이제 초기에 6개월 정도 하고 언어가 많이 늘고 상호작용이 조금씩 늘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불안 증세가 생긴 겁니다. 조금씩 상호작용이 좋아지는 찰나에 갑자기 아이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불안해하는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얘가 왜 갑자기 조금 좋아지다가 막 불안해하니까 이 엄마가 뭐 혹시 치료가 뇌에 뭐 망가뜨리거나 뭐 그러는 것이 아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 훈련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그런 어떤 사례가 없는데 뭐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불안장애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훈련만 하다가 이제 한약을 좀 불안장애에 쓰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한약을 써봅시다 해서 아까 혈이 부족할 때 쓰는 혈액을 뇌에 공급을 해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막 사시나무 떨던 불안감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상호작용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우리가 아프고 나서 성장하듯이 이제 그러고 나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좋아질까 의아했죠. 그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또 아이가 갑자기 또 사시나무 또 떠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또 얘가 또 이상하다. 얘 또 왜 이러냐. 그때 없어지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거 물어볼 때도 없고 어디 여쭤볼 때도 없고 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겠지만 또 그때 약속을 좀 좋아졌으니까 또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불안장애가 확 줄면서 아이의 상호작용이 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러면은 매일 이런 명현 반응이 생기면 저희가 살 수가 없죠. 사실은 매일 아이가 막 불안에 떠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세 번째는 어머님이 좀 의연하시더라고요. 두 번 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많이 의연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 1년쯤 되니까 이제 예전에는 친구들 그룹에 아예 못 어울리고 혼자 있다가 한 10번 중에 8번 정도는 어울리고 같이 지내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명현 반응을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치료했을 때 이 명현 반응이 아이들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불안 장애로 명현이 나타난 거고 어떤 아이는 짜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감각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약간의 어떤 폭력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대중이 없습니다 그냥. 근데 그때 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치료하면서 이런 명현 반응을 이제 저희가 겪었는데 명현 반응이 있었던 아이들은 결국엔 더 좋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좋아지는데 치료 과정이 너무 심란한 겁니다. 이 아이 말고도 7살에 온 아이인데 이 아이도 이제 일반 유치원을 못 다니고 발달 유치원을 다닙니다. 놀이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놀이학교를 다닌다. 그럼 이제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얘도 이 아이랑 비슷한 겁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엉뚱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이제 제약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뭐 어차피 제약이 개발이 안 된 거 너무 잘하시고 혹시 몰라서 이제 와보셨죠. 와봐서 해봤는데 그냥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안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해보러 오셨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되니까 조금 상호작용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호작용이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냐고 아버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좋아지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다음 날부터 아이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더니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데 한 4, 5개월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4, 5개월 내내 그 아이 던지고 부모님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저희도 매일 상담하고 또 위로해드리고 아이 약 써서 안정시키려고
4, 5개월을 거의 감옥같이 살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4, 5개월이 딱 물건을 새벽마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4, 5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쑥 그런 행동이 없어지고 멀쩡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상호작용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뭐 치료 과정에서 이거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거 왜 그러냐 애를 망가쳤네 뭐 했네 오만 치료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할 수도 없고 이 일 계속 해야 되나 뭐 생각보다 왜 생긴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일들을 저희는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 한두 번 겪을 때는 그냥 처음 이제 우회적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 자주 겪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뭔가 숨겨진 무언가가 있구나. 왜냐하면 다 나와야 되는데 일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는 몰랐는데 이제 한의학을 알면서 이제 그게 왜 나오는지를 조금 깨달았죠. 사실 한의학적인 치료를 몰랐을 때는 이제 왜 나오는지를 몰랐었죠. 그때는 왜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게 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치료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전두엽 쪽이 델타나 세타파가 이렇게 멍한 뇌파인데 전두엽 쪽이 멍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상대방 관심이 집중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전보다 좀 줄입니다. 이제 다 낫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줄면은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고요. 이 아이는 한 6년 전에 치료를 했었던 아이입니다. 1년 치료를 했었었고요. 불안이 굉장히 높고 소심하고 남자아이 치고 소심합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가 안 되고 상처받고 항상 이제 친구랑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안 되죠. ADHD 약물 복용 중이고 뭐 인지 치료랑 사회성 치료랑 뭐 있다 할 수 있는 치료들은 뭐 다 한 상태에서 혹시 몰라서 이제 광고 보고 그냥 혹 하는 마음에 한번 와봤다고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를 시작을 하셨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심장하고 췌장 쪽에 음혈을 공급을 해가지고 뇌로 영양을 넣어주는 약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거든요. 근데 그 약이 다 맞지는 않는데 이 아이는 딱 잘 맞았습니다. 그 약이. 6년 전이라 약의 개발이 많이 안 됐던 시절이었는데도 그 약이 딱 맞아가지고 먹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주의력이 좀 늘고 불안감이 줄면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계속 좋아졌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6개월쯤 돼서 이제 좋아지니까 정신과 약도 좀 끊고 좋아지니까 이제 그냥 한방 치료도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여기서 훈련도 이제 1년 좀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종결하고 그 뒤로도 사회성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소식을 못 들었죠. 못 들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저희 한의원에 또 한번 자기 통목탕 좀 한번 지어달라고 해서 오셨었다가 이제 여쭤봤죠. 아이가 어떻게 잘 지냅니까? 여쭤봤더니 그 뒤로 한의원 치료 끝나고 사회성 프로그램 좀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그때가 3학년, 이전 5학년이었었죠. 이게 치료가 이제 완전히 이제 종결된 아이죠. 물론 인지 기능은 이제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인지 기능 정상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이 좋은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뇌 흥분이 많이 되어 있고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면서 영향이 들어갔을 때 아이가 불안이 줄면서 상호작용이 늘게 됩니다. 이렇게 완치된 케이스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6년 전이니까 뭐 그런 얘기 자체를 이제 뭐 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뭐 얘기했다가는 무슨 사이비 교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해도 뭐 괜히 뭐 따로 뭐 인지치료사들이 이제 놀이치료사 뭐 심리치료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어떤 워크숍을 하거나 이럴 때 얘는 다 나았다 그러면 다들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게 이거는 뭐 완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완치 같은 거는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좋아진 걸 좋아졌다고 하지 그걸 왜 좋아진 걸 안 좋아졌다고 하나요? 서로 막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기존 의학계에서는 이거는 완치가 안 된다라고 이미 그냥 모습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일부 될 수도 있다 얘기하면 오해받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은 알죠. 이제 우리 아이가 뭐로 낳는지 알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사례들이 좀 다양한데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이 아이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공부를 잘하거든요. 공부 잘하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항상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그냥 항상 이러고 다닙니다. 긴장이 많이 돼 있죠. 말도 못하고 버벅대는데 친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제 훈련하면서 그 긴장을 계속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을 줄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한 이 정도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조금씩 되고 이제 위축감이 많이 줄었죠.
편안해졌죠. 아이가 좀 편안해졌죠. 한 1년쯤 되니까 이제 또래 관계가 돼서 이제 좀 긴장은 돼 있지만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하게 된 친구랑 이제 친구가 생겼습니다. 한 명이 생겼죠.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생겼고 긴장감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웬만큼 좀 편해지면은 이제 거기서는 뭐 더 크게 욕심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하고 치료가 종결됐는데 보통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친구 말고도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짜증이 많거나 우울이 많거나 어떤 불안이 많거나 이런 어떤 그런 다양한 이제 복합적인 증상을 가지고 와버리죠. 아까 전에 말했던 초등학교 저학년만 하면 그냥 발달만 시켜주면 되는데 중학교부터는 이제 발달만 시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발달도 어려운데다가 심리 정서적인 문제, 강박적인 문제가 다 이렇게 복합이 되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태로 옵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 친구도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정상인 아이들은 그래도 계속 호전이 됩니다. 인지 기능 정상인 아이들은. 네. 그래서 흥분이 많이 되어 있었던 아이가 흥분이 이제 줄어들면은 아이가 일단은 느그러뜨지죠.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한의학에서는 이제 어떤 그 음혈이 부족하면서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떤 뇌나 신체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면서 영양을 넣어주는 약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고등학생도 다양한데 이 아이는 좀 특이하게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이 아이도 공부를 잘하는데 이 친구는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을 받고 왔거든요. 서울대병원에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고3 때까지. 왜냐하면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말은 별로 없지만 그냥 공부 열심히 하지 그냥 학교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부모님한테도 뭐 크게 없고 근데 점점 아이가 좀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이상한 공부도 잘 안 되고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아봤더니 자폐 스펙트럼 황당하게 그냥 뭐 약간 우울증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교우 관계가 없었는데 공부하느라 교우 관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아예 상호작용이 안 되고 약간은 되는데 거의 피상적인 아주 피상적인 수준의 교우 관계밖에 안 되고 질적인 관계가 안 됐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공부를 잘하니까요. 몰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짜증이 나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중에서는 공부를 잘하는데 이 사회적인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받는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유연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공부하다 보면서. 공부를 좀 적게 할 때는 괜찮다가 공부가 많아지면서 점점 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 인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정신병에,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옵니다. 저희 한의원에. 그래서 이제 거의 20대 초반에 완전히 그냥 인지기능이 다 망가진 상태로 오거든요. 그럼 뭐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이럴 때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망가져서 와버리면 뭐 자기 일상생활도 안 되고 뭐 기본적인 활동들도 잘 안 되고 뇌 기능이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완전히 뇌 기능이 무너진 거죠. 치매도 아닌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종종 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계속 가다 보면은. 네, 그런 문제가 다만 이제 큰 문제는 좀 편해지고 사회적인 소통이 한 70% 개선됐는데 이제 재수하면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치료를 종결했는데 일단은 집에서는 편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크게 치료 동기가 없었죠. 네, 일단은 부모님이 덜 피곤하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저렇게 멍한 뇌파가 많았는데 좀 멍한 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나 우울감이 이제 많이 줄었죠. 네. 20대도 너무 다양해요.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 그냥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오는 경우들은 이제 좀 드물죠. 우리 아이가 그냥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데 치료해야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대에는 일단은 가족들이 많이 힘들죠.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강박이 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조현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패턴이 옵니다. 그래서 짜증이 많고 왜곡되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아까 전에 그 기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기의 울체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짜증이라든지 예민함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뇌가 안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남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울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톡 건드리면 그냥 폭발이거든요. 안 돼요. 상호작용 자체가 안 돼요. 건들기만 해 폭발하는데 상호작용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간에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에 열을 꺼줘요. 열을 계속 쳐주다 보면은 짜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영양을 넣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에 맞게끔 이제 치료를 해주고요. 이런 경우는 짜증이 많은 경우인데 아예 무기력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중에서 아예 무기력한 경우로 심하면은 말도 안 해요. 그냥 20대인데 말도 안 하고 반응이 없어요. 그냥 오늘 뭐 어디 원래는 이 정도까지 안 해요. 조금은 말을 했었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더 심해진 겁니다. 증상이. 말도 안 하고 예전에는 그냥 답변을 했는데 너무 짧아서 좀 이상했다 아이가. 답변은 조금씩은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한다는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그냥 뭐 한묵증도 아닌 것이 약간의 조현증 증상이 이제 오는 거죠. 음성 조현증 증상이 오는 것처럼 무감동, 무기력, 무반응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양허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천하의 약이 없어요. 이거는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약이 없어요. 아예 풀어줘서 될 것도 아니고 이건 풀어줘도 안 돼요. 그냥 힘이 엄청나게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쓰는 약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먹잖아요. 밤에 열이 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정도의 약을 써야 조금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약이 없을 수밖에 없죠. 네, 저희도 그렇게까지 약을 써야 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약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약을 쓰지 않고서는 그 조현증, 음성 조현증에 쓰는 아주 극강 약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민한 사람이 먹는다. 뭐 119 실려갑니다. 잘못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요. 그 정도로 강심시켜주는 약들을 써야 조금 반응이 와서 말도 조금씩 하고 상호작용이 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스퍼거 증후군의 어떤 그 한의학적인 원인에 따라 약이 완전 천차만별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용화된 약이 만들기가 어렵죠. 사실은 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약 하나만 개발하고 그냥 약만 팔면 편하죠. 사실은 매번 변증해야 되고 매번 찾아야 되고 뭐 이게 진짜 뭐 말도 아닙니다. 하루에 환자분들은 하루에 한 20분에 30분 정도를 보거든요. 보면은 이제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정석 연습 문제 있습니다. 수학 정석 실력 수학 정석 연습 문제. 일반 수학 정석은 좀 쉬워요. 실력 수학 정석 연습 문제 그 어려워요. 그거 어려운 문제 그 맞닥뜨리는 그 느낌으로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 한 25분 보고 나면 뭐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이제 과도한 집중을 이제 하지 않고서는 이제 이게 이쪽 진료 자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이상의 환자가 많으면 못 봅니다. 저희는 그 이상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이게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조금만 안 맞으면 확 증상이 후퇴가 돼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흥분 뇌파들이 좀 안정이 되면 이렇게 실제로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게 되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좀 정리를 하면은요. 한의학적인 어떤 변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의학적인 변증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제 기가 울체가 돼서 오는 경우, 감각이 예민하고 못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못 들어가요. 기가 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펑펑 튕겨 나갑니다.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걸 뚫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독소가 빠져야 그 자리에 제피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가래가 막혀 있는데 영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래 삭혀주는 약들, 뇌에 가래 삭혀주는 약들, 폐, 심장에 가래 삭혀주는 약들을 계속 써야 되는데 체질에 따라 그것도 좀 다 다릅니다. 한 가지 약만 있으면 너무 삶의 질이 제가 좋아질 텐데 아이들마다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는 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혈액을 넣어줘야 돼요. 가래가 빼지고 이제 감각 예민한 게 잡혔을 때는 혈액이나 영양을 넣어줘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는 루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락에 맞는 음혈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위로 가야 되는 혈이 있고 간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신장에서 올라가야 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이제 저희가 치료하다 보면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을 때 어디서 좋은지를 찾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신장에서 혈액을 넣어주니까 신장에서 뇌로 혈액을 쏴주니까 아이가 사회성이 늘었네. 좋다. 이제 간에서도 한번 보내주자 추가했더니 아이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럼 바로 빼버립니다. 그쪽으로는 그 혈액이 잘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약을 쓸 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장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그쪽으로
신장에서 뇌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쓰면 효과가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의 반응을 일단은 보는데 그것이 이제 그 루트에서 어느 루트에서 오는지를 이제 보는데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좀 예민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작은 변화를 굉장히 잘 찾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그냥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뭐 똑같아요 뭐 이런 분들 계시고 부모님들 성향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치료할 때는 조금 예민하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 약 반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왜냐면 이 아이를 이렇게 오랜 시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딱 받았을 때 치료 약을 찾기가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이게 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증을 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단서가 이 약을 썼을 때 간으로 음혈을 공급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사회성이 좀 좋아지고 밝아졌어요. 이건 딩동댕 맞은 거거든요. 근데 신장으로 넣어줬더니 아이가 더 강박적이네요. 땡입니다. 근데 그쪽은 이미 너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단서 다 찾는 거예요. 이제 넣어주는 거, 빼는 거, 뭐 울체 있는 거, 열 있는 거, 독소 있는 거 다 찾아야 되거든요. 어느 경락에서 오는지 또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죠. 사실은 이제 한약 치료를 하는 것이 그냥 눈 감고 그냥 달이냐 그냥 약입니다. 냈다 딱 던져주면 저야 편하죠. 저희 삶의 질은 지금보다 한 1000만 배 편해질 텐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찾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협조가 없으면은 이쪽 치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한약적인 치료를 하는데 현재는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오셨던 어머님도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훈련을 중심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약은 이제 거의 보조였었고, 근데 지금은 그때는 훈련 80, 약 20%로 치료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약 90, 훈련 10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훈련은 이 아이의 어떤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 단계로 넘어가고 주치료는 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약 반응을 토대로 치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이 이제 효과가 더 빠르고 반응이 이제 빨리 오기 때문에 지금 약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약을 썼을 때 계속 좋아만지지는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가끔 이해가 있으신 분들 한의학적인 어떤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그런 과정으로 가구나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아이는 이제 간혈이 부족하면서 간에 열이 뜨면서 뇌 어혈이 있어서 아마 막혔고 아마 임신 중에 어머님의 어떤 자궁의 어혈이 이 아이의 뇌에 어떤 혈액을 나쁜 피들을 좀 공급을 해주면서 그 시기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됐던 원인으로 온 것 같다라고 약을 찾으면 어디서 온 건지 찾는 거거든요. 원인과 치료가 같기 때문에 한의학은 이 원인이 여기서 왔겠구나가 이제 찾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는 이제 뇌 양기가 엄청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어머님이 이제 태중에 이제 그 감기에 걸리면서 한기가 아마 그 당시에 들어와서 온 거다. 아니면 백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기가 뇌에 들어오면서 온 것으로 보인다. 어떤 아이는 열이 많아요. 열이 많은 약을 써서 좋아졌는데 이 아이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열감기에 의해서 아마 온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의 약을 찾다 보면은 원인이 찾게 되고 원인을 찾으면서 또 약이 찾게 되고 이제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 패턴을 이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심플하지 않고 여러 가지고 그것이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2개냐 3개냐 4개냐 다 합쳐지냐에 따라서 이제 다 약의 종류가 다양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인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약이 찾아지는 시기가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편합니다. 좀 편하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렇게 꾸준히 호전되는 느낌들을 이제 받죠. 물론 어리면 좀 빨리 받아요. 어린아이는 최근에 7살인가 6살짜리 아이는 몇 개월 안 됐는데도 거의 다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와서 치료를 해주려면 굉장히 가족들도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특히 사춘기 아이들 치료하다 보면은 조금 안 좋아지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좌절하시고 실망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분노가 많았는데 한약 먹고 분노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약이 좀 안 맞아서 그렇죠. 다시 바꾸면 좋아지는데 이제 그런 게 생겼을 때 이런 치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제 이 아이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것이 이제 한의학적인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알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고 덜 불안한데 이제 그게 이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의학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세미나들을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뭐 자폐 스펙트럼이나 뭐 지적 장애나 이런 다양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앞으로 자주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한의학적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좀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한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 정도를 해도 될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질의응답을 좀 받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고 좀 마치겠습니다.